수많은 폭탄의 연기로 자욱해진 하늘, 그 하늘 끝에서 무언가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들은 하늘을 가득 메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의 가슴팍에 묻어둔 수많은 폭탄을 비처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집 한 채는 거뜬히 잿더미로 만들 거대한 폭탄들이 사방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하늘을 뒤덮은 수많은 비행체와 폭탄들은 금세 도시 하나를 초토화하며 전세는 순식간에 뒤집히죠. 인간이 하늘을 날기 시작하며 전쟁의 핵심 전력으로 떠오른 폭격기, 밀리터리 입문 영상 폭격기 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육중한 무게의 폭격기에서 수많은 폭탄이 쏟아집니다. 과거 인류가 사용했던 재래식 폭탄부터 미사일과 같은 첨단 무기도 사용하는 폭격기는 근현대 역사에서 인류와 함께 싸워왔던 가장 대표적인 무기로 손꼽히죠. 그럼 엄청난 자태로 적을 삭제해버리는 폭격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하늘을 나는 것을 상상도 못하던 시절, 인류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싸웠는데요. 이런 지형을 극복하고 더 멀리, 더 깊숙한 곳에 있는 적들을 공격하기 위해선 수많은 애로사항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던 인류는 결국 거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인간이 하늘을 날기 시작한 역사는 생각보다 더 먼 과거로 가야 합니다. 과거 중국은 풍등이라는 소형 열기구를 만들었고 프랑스는 1793년 무인 열기구를 만들어 300m 상공으로 띄워보내기도 했죠. 이렇듯 물체를 하늘로 날려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인류는 사람도 충분히 날려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는 곧 무기로 활용하자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화약이 등장하기 이전인 냉병기 시대에는 공격하는 수단이 화살 정도였으니 하늘에서의 공격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었지만 중국에서 발명된 화약으로 인해 그 생각이 180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넓은 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폭탄은 날 끝으로 정확하게 상대를 맞춰야 하는 화살보다 훨씬 위력이 강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베네치아를 공격한 1849년, 오스트리아는 무인 열기구에 폭탄을 매달아 적에게 투하하는 방식으로 적을 공략했는데요. 이는 항공기를 이용한 최초의 폭격으로 기록됩니다. 이 전투를 통해 전방뿐만 아니라 후방까지도 적의 공격이 닿을 수 있다는 생각이 퍼지게 되죠. 하지만 열기구는 너무 느리고 바람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 방향을 조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과 포에 의해 너무 쉽게 격추당하니 주력으로 이용되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섰죠. 제1차 세계대전은 인간이 처음으로 겪은 지옥이었는데요. 수많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 국가의 총력전이 시작되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당시는 전황을 한 번에 뒤집을 카드가 없었으며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쏟아붓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누구 하나 망할 때까지 벌이는 멸망전이나 다름없었죠. 이런 전투는 필연적으로 전선을 고착화시키고 이에 병사들은 한 발짝 나아가는 것도 뒤로 물러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적의 후방을 흔들어 고착화된 전선을 녹여야 했지만 당시엔 포의 사정거리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럼 인류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마침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1903년 미국에서 태어난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곧장 이를 전쟁에 동원했는데요. 처음엔 정찰기 정도로 사용하던 이 항공기를 이제 폭탄을 투하하는 용도로 이용합니다. 수년간 이어진 거대한 전쟁은 수많은 나라가 폭격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고 그 결과 1차 세계대전 중반이 넘어가며 폭격기라고 불리는 항공기들이 등장하죠.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웅장한 폭격기는 아닌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적의 보급로와 병참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전부였던 만큼 역할도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폭격기의 체급에 따라 나눌 정도는 되었는데요. 고타 쥐포와 같이 많은 폭탄을 실을 수 있는 무거운 중폭격기, 그에 비해 적은 폭탄을 싣는 RE-8과 같은 경폭격기로 나누어 운용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직 애기 폭격기에 불과했기에 중폭격기인 고타 쥐포도 고작 400kg 폭탄을 투하하는 수준에 불과했죠. 이렇게 미미한 성능이었지만 이 폭격기들은 전쟁의 흐름을 조금씩 흔들어 주었고 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폭격기의 존재감을 알리기엔 충분했습니다. 1차 대전이라는 대란을 겪은 수많은 국가는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까지 무기 개발에 엄청난 힘을 쏟았는데요. 이때 수많은 무기 중 특히 항공기 분야의 발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항공역학이라는 개념을 더 열심히 연구했고 더 높게, 더 빠르게 날고 더 많이 실을 수 있도록 발전했죠. 항공기의 발전은 2차 대전이 발발하며 절정을 찍었습니다. 우선 경폭격기와 중폭격기로만 나뉘었던 1차 세계대전과는 달리 항공기의 크기와 역할에 따라 폭격기의 종류가 더 세분되었는데요. 분류의 가장 큰 기준은 1차 대전과 같이 크기였습니다. 가장 많은 폭탄을 실을 수 있는 폭격기는 중폭격기로 B-17과 B-29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작은 폭격기는 중폭격기로 B-10, B-18과 같은 기체들이 여기 해당하죠. 가장 작은 크기의 폭격기는 경폭격기로 불리며 페트리아코프-2와 같은 기체가 대표적인 경폭격기에 속했습니다. 그럼 크기별로 나눈 것이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각 폭격기는 초기 개발 의도가 다 반영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단순히 크기가 크고 폭탄을 많이 탑재할 수 있는 기체를 중폭격기로 구분한 것이 아닌 적의 후방 깊숙이 침투해 대규모 병참시설이나 공장지대를 공략할 목적을 가졌는데요. 이런 목적에 따라 폭탄과 연료를 많이 탑재할 수 있게끔 항공기를 크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병참시설이나 공장지대처럼 중요한 시설을 전략 목표물이라고 부르는데 거대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전략 목표물을 꼭 공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공격하는 중폭격기는 전략폭격기라고도 부르죠. 반대로 가벼운 경폭격기는 낮고 빠르게 날기 유리해 아군을 도와 전선을 타격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목표물들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제거해야 하는 전술적 목표라고 부르는데요. 이에 경폭격기는 전술폭격기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정리해보면 체급별로 무겁다는 의미의 중폭격기, 중간 단계라는 의미의 중폭격기, 가벼운 경폭격기로 나누어졌으며 역할별로 전략, 전술폭격기로도 분류합니다. 그리고 폭격 방식에 따라서 또 다른 분류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대부분의 폭격기는 평범하게 날아가 무장창을 열고 폭탄을 떨어뜨리는 방식을 사용하며 우리는 이런 폭격기들을 수평폭격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평폭격기 이외에 어뢰를 발사하는 항공기는 뇌격기, 하늘 높이 치솟았다 수직으로 강화하며 폭탄을 투하하는 급강하 폭격기도 등장했죠. 마치 2차 대전에서 경전차, 순항전차, 중전차, 구축전차 등 전차 종류가 무수히 많이 등장했던 것처럼 수많은 폭격기가 나와 전쟁에서 쉴 틈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역할이 중요했다는 뜻이죠. 당연히 이런 폭격기를 격추하려는 노력도 많이 보였는데 보통 단단한 대공망과 재빠른 요격기들을 통해 폭격기를 방어하곤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 폭격기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국가인데요. 이런 대공망이나 요격기로 인해 폭격기를 잃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지상의 대공포에 폭격기가 격추되는 일을 막고자 감히 포탄이 도달할 수도 없게 비행고도를 엄청나게 높이고 요격기로부터 폭격기를 방어하기 위해 수많은 기총과 기관포를 달고 많은 폭격기가 편대로 비행해 탄막을 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고도를 높이는 방식은 실전에서도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탄막을 형성하는 방법은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탄 사이를 이리저리 비행하는 요격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럼에도 미국은 격추되는 폭격기보다 생산되는 폭격기가 많았는데요. 미국 폭격기의 위험을 가장 크게 맛본 국가는 단언컨대 일본일 것입니다. 미국은 진주만의 치욕을 안갚음하기 위해 도쿄에 수많은 폭탄을 떨어뜨렸고 미국의 보복성 공격에 도쿄의 건물 대부분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2차 대전에서 미국은 폭격기를 열심히 활용하며 온 추축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활용 점정으로 핵폭탄까지 떨어뜨리며 폭격기의 위용을 세계 널리 알리게 되었죠.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등장한 핵폭탄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우뚝 솟아오르며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무기 1순위가 되었습니다. 2차 대전 직후 곧바로 이어진 냉전은 핵무기를 더 많이 보유하는 경쟁전으로 이어지게 되고 핵무기 확장 경쟁은 핵무기 투발 플랫폼 경쟁으로 이어지죠. 초기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방법은 그리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폭격기 말고는 투하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었는데요. 이에 미국과 소련은 서로에게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초장거리 폭격기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들의 관심사는 가까운 전선을 공격하는 전술 폭격기에 있는 것이 아닌 최대한 멀리 날아가 적을 공격하는 전략 폭격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동시에 미국은 B-52를, 소련은 투플레포 95를 개발해 배치하게 됩니다. 무려 1950년대의 말이죠. 이 둘 모두 편도 비행거리만 15,000km를 훌쩍 넘기는 항공기로 서로의 본토를 충분히 타격할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무려 20에서 30톤이나 되는 폭탄을 탑재할 수 있었기에 핵폭탄으로 서로 한 번씩 샤워하기엔 충분했죠. 이런 긴장감에서 살아가다 보니 미국은 언제든지 소련에 핵을 배달하기 위해 B-52를 항상 띄워두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폭격기가 있다고 무조건 핵폭탄을 배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는 갈 수 있었지만 레이더와 방공망 역시 함께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게 냉전으로 발전한 폭격기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ICBM과 SLBM이라는 미사일 플랫폼으로 옮겨가게 되죠. 미사일이 등장하며 폭격기의 입지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의 정면 충돌은 없어도 베트남과 같은 곳에서 끊임없이 냉전의 대리전을 수행했기 때문이죠. 특히 미국은 B-52와 같은 폭격기를 이용해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있는 수많은 산림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때 엄청난 폭탄을 줄줄이 떨어뜨리며 융단 폭격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미국은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전투에 효과적인 화력 지원을 수행하고 동시에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뒤 핵폭격을 수행할 수 있는 폭격기를 개발합니다. 미사일을 이용한 핵 공격도 좋지만 이 미사일을 항공기에 달아 날릴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있었죠. 그렇게 초저공 비행이 가능한 F-111을 개발하는데 이는 매우 낮게 날아 산과 수평선 너머 레이더가 닿지 않는 곳으로 이동해 적에게 폭격을 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체입니다.
또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 핵공격을 할 수 있는 B-1 폭격기도 개발합니다. 한편 소련도 이에 맞서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핵폭탄으로 증발시키겠다며 투폴레프 160과 같은 초음속 폭격기를 만들어내는데요. 미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항공모함 전단을 바다로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핵폭탄을 이용해 서로를 박살내겠다고 다투던 사이 미국이 이를 내고 맙니다. 이렇게 수많은 침투형 폭격기들이 개발되는 와중 끝판왕 폭격기가 미국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노스롭 그루먼이 제작한 B-2 스피릿이 그 주인공인데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아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스텔스 폭격기가 탄생한 것입니다. 초음속 초저공 자체도 엄청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적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 기에 2조 원이 넘어가는 미친 금액을 자랑하지만 그 누구도 B-2 스피릿이 활동하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가격을 지불할 만하죠. 물론 이 정도 기체를 운용하는 것은 미국만 가능합니다. B-2는 스텔스 능력이 있는 것도 모자라 11,000km라는 엄청난 거리를 이동할 수도 있고 18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도 실을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B-61 핵폭탄을 한 번에 16발을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발당 리틀보이의 20배가 넘는 위력을 자랑하니 B-2 한 기가 낼 수 있는 파괴력은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죠. 아직도 스텔스로 위장할 수 있는 초장거리 핵폭격기는 B-2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스텔스 폭격기까지 등장하게 되었으니 폭격기는 아직도 엄청나게 각광받는 전력이며 모든 국가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미사일과의 폭격기가 핵투발 수단으로 함께 이용되며 속도도 느리고 사람이 직접 탑승해야 하는 폭격기는 가치가 점차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폭격기가 요격당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핵투발에도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요격당하지 않는 B-2 같은 폭격기를 잔뜩 배치하기엔 너무 돈이 많이 들어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핵미사일은 조기에 탐지될 수 있긴 하지만 속도가 워낙 빨라 10수분이면 타격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요격도 매우 힘드니 어딜 봐도 미사일을 쓰는 것이 이득이죠. 하지만 천조국은 여전히 B-2의 뒤를 잇는 B-21 같은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할 거라며 폭격기의 수명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폭탄을 사용하는 B-51을 아직도 열심히 우려먹고 있으니 당분간은 폭격기가 잘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아직 폭격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은 전투기의 폭장량을 늘려 폭격기를 대체하고 있는 성향이 강합니다. 게다가 이젠 전투기에도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폭격기의 입지는 전 세계적으로 좁아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조금 먼 미래엔 역사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폭격기에 대한 전체적인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인류가 지난 1세기간 겪어온 수많은 전쟁을 함께 엿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기체계와 더불어 항상 밀떡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었던 폭격기는 과거만큼 영광스럽진 않지만 한 번씩 우리 머리 위를 지나다니며 북쪽의 그들을 잠잠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폭격기가 등장할 수도 있고 완전히 대체할 새로운 무기가 등장할 수도 있죠. 그 끝이 무엇일지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발전될 무기도 저희 지식 스토리와 함께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밀리터리 입문 영상 폭격기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